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 헌법 강의할 때 몇 분이 그 역사 이야기를 좀 더 해주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그 전대로 하면은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까요?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헌법 전문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그거와 곁들여서 약간 교양이라 생각하시고 방정환과 어린이날 그 의미와 전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이게 헌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제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이에요. 그건 뭐냐면 1922년 5월 1일 1922년 5월 1일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원래 5월 1일이 무슨 날이죠?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 네? 네. 네, 원래 메이데이죠, 그죠? 네. 그럼 우리나라 메이데이가 언제부터 행사를 했나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전에는 6월 1일이다가 때는 있었죠. 얼마 때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1996년도인가 다시 5월 1일 넣은 것 같아요. 하여튼 메이데이는 네. 우리나라 처음 한 거는 천도교 청년회에서 1922년 5월 1일이에요. 네, 그날 처음 김기전 씨라고 그분이 이제 전집에 보면은 조선에서 세계에선 이 노동자 날을 이렇게 하는데 잔치를 하는데 우리는 없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고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날 오전에 메이데이 행사를 했고요. 오후 3시에 어린이날을 선포했어요. 예, 어린이날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내용 중에 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조선의 민중 중에서 가장 억압받는 민중이 누구인가라고 했어요. 당시 1920년대에 가장 억압받는 민중은 어린이다. 어린 민중이다. 그때는 어린 민중이다 그랬어요. 방 선생님 그래서는 어린 민중이다. 조선의 민중들이 일제로부터 이 침탈을 당하고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조선의 민중들로부터 또다시 압박을 받고 권리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민중이다. 그래서 조선의 어린 민중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네, 그랬어요.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불쌍한 민중이다. 이런 이중겹, 두 겹의 억압을 받는 그런 어린이다. 그래서 이 어린 민중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메이데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노동자의 날에 그때 노동자라는 말보다 민중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쓰면서 했는데 일제 총독부가 이 허가를 안 내죠. 오전에 같이 하려고 했어요. 메이데이 행사하고 어린이날 행사하고. 그런데 이제 허가 안 해서 정작 메이데이는 해버리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이거는 3시에 오후 3시에 겨우 종로경찰서 집회 허가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100주년이 된 거죠, 올해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올해가 100회 어린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100회 어린이날이라는 거는 1923년부터 치는 거예요. 1923년은 어린이 해방 선언을 한 날입니다. 이 날은.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어린이 이제 해방 선언을 이때 하는 거죠. 어린이 해방 선언의 가장 핵심 내용은 첫째, 어린이를 모든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특히 그 장유 유서 그리고 어른에 의한 어른들의 가치관 이거에서 어린이들을 누르는 것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독립된 한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은 그걸 한 몫이라 했어. 한 목의 사람으로서 한 목에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씀을. 그래서 한 목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려면은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당시도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죠. 그 당시로서도. 왜냐하면
그 당시 각 세계 정황을 보면은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20세기 초에는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선생님, 네. 잠깐만요. 그 지금 화면이 지금 그 선생님 파일이 공유가 안 돼 있어서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공유가 안 돼 있다고요? 예, 화면이 지금 안 넘어가기도 하고 앞에 여는 말 그것만 해가 있는데 강정미 예. 선생님이 지금 이제 여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나와요. 조그만하게 나오고 강정미 선생님 조정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이거 이주영 강사님께서 지금 공유하셔서 강사님이 올렸다 내렸다 하고 계셔서 네, 지금 이제 넘어갈게요. 네. 사실 이 원고는 아직 제가 발표한 게 아니고 초고예요. 그리고 이제 5월에 그 발표를 할 거예요. 5월에 발표를 할 거라서 제가 이거를 공유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보기만 하고. 예, 초고라서 좀 수정할 사항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 해방 선언을 한 거죠. 내려가면은 이제 뭐 쭉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해방 선언을 했다. 당시 그 각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그때 어린이를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많았지만 어린이를 해방시키자라는 말은 아직 없었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 해방 선언의 두 번째가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죠. 어린이들을 그 14세 미만의 어린이들한테는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 특히 유료노동은. 그리고 세 번째가 고요하고 즐거이 공부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세 가지 해방 선언을 하면서 어른들에게 부탁하는 걸 7가지, 어린 동무들한테 부탁하는 걸 7가지, 그리고 사회운동가들한테 부탁하는 7가지, 이렇게 21가지의 그 지침을 그다 발표합니다. 뭐 그 지침 내용들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이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를 자랑하는 어른이 늙은 사람들이 어린이를 누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잘 스스로 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어린이 해방 선언이 이제 왜 중요한가? 이 어린이 운동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선 배경이 있어요. 이 1920년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운동에 태어난 배경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9세기 와서 그러니까 1800년도에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꼽으실지 다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사건 3개 꼽으라고 하면은 첫째가 노비 해방이에요. 이건 1801년에 공노비를 해방시켰죠. 네. 그때 사노비와 공노비가 있었는데 공노비 중에서 일부를 해방합니다. 사실 정조는 모든 노비를 해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조가 죽잖아요. 네. 뭐 왜 죽었는지 약간 역성 미스터리죠. 죽고 나서 정조가 했던 정책 중에서 하나, 이 노비 해방 중에서도 공노비 중에서도 한 부류만 했는데 이 노비의 숫자가 약 7만 명이 돼요. 그거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내가 얘기했잖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왕의 용상에는 손을 못 대는 우리가 거라고. 세계에서 주문기가 노비 해방을 이런 식으로 한 나라가 있나? 독살했다는 얘기지. 일단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노비를 해방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노비 해방시키니까. 해방 안 된 산노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노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평등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이래서 1801년부터 정치적으로는 노론이 장악을 하고 노론 중에서도 이제 조씨라든가 또는 김씨 집안이 장악을 하죠. 특히 나중에 안동 김씨가 60년 독재 전체를 한단 말이에요. 일당 독재를.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특히 민중들은 밀란이 일어나요. 우리한테 평등한 행복권을 달라라는 거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천민 또는 노비들 그리고 농민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8세기에서 1860년대까지는 보통 밀란의 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를. 이와 씨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1860년대 동학의 창시. 이 동학의 창시는 거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동학의 가장 핵심적으로 뒀던 게 모든 사람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는 평등하다. 산업공상이 평등하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남녀노소가 다 평등하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한 우리가 근대적 가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60년부터 계속 동학가지라고 동학혁명이 났는데 결국 그 동학혁명은 민으로부터 올라오는 민주제잖아요. 그 민주제 사회를 이게 집권층이 거부한 거죠. 특히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론과 그다음에 왕가들, 이 조선 왕조들, 고종의 세력들, 이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이 민의 세력을 누르고 더구나 예세까지 불러들어가지고 작사를 내고 세운 게 뭐냐면 대한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라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죠. 당시에 이준 열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민의원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국회를 만들자. 그래서 민간들의 이런 걸 받아들여서 하고 이제 그 영국이나 이런 식으로 입헌 군주제를 하자라고 했는데 고종이 그걸 반대했죠. 입헌 군주제를 반대하고 그래서 서재필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밀어. 사실 서재필은 입헌 군주제보다는 대통령제를 선언했죠. 그러니까 그때 대한제국을 이제 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참 큰 사건이다. 아쉬운 사건이다. 이거는 참 아쉬운 사건이다. 그러니까 1801년에 공노배방, 1860년에 평등사상, 동학 했으면 그 다음에 동학혁명을 거쳐서 민주제로 가고 입헌군주제까지는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입헌군주제로 안 나가고 오히려 황제국으로 나가면서 더 왕권과 보수 집단들의 이것만 이제 강화시킨 거죠. 이것이 저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18세기에서 상당히 아쉬운 그러나 또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여기까지 쭉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특히 20년대 전반기죠. 전반기 20년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은 뭘 꼽을까 했을 때 저는 1920년대 전후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우리한테 있다. 첫째가 3.1혁명이다. 3.1혁명은 동학에서 깨진 그 물줄기들 그리고 또 일제가 침략하면서 깨졌던 사람들 이게 큰 두 세력이잖아요. 동학에서는 그 민중들이 이제 침탈당하면서 깨졌고 그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은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때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 편을 들죠. 그 사람들은 특히 동학 세력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편을 들었어. 친일파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 세력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것. 그 다음에 동학이 일어났을 때 그 동학을 진압한 것이 관군과 그리고 당시의 양반 세력들이죠. 이 양반 세력들 중에서 이제 예교권 빼앗기고 그러니까 의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양반들이 다 의병으로 나온 건 아니었어요. 양반들에서 다수의 특히 노론 중심의 이 정적자들은 안 나섰죠.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일본에 협조해요. 친일에 거의 다 협조했고 다 은작 받고 돈 받고 땅 받고 그러면서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앞장섰고 당시 양반들 중에서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주로 양명학파들이라든가 또는 이 강화도 쪽 강화학파라고도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특히 이제 한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이항로 계열들. 이항로 계열이 이제 면함 최익현이라든가 유인석이라든가 이송이라든가 대개 그때 그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이제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동학 때는 동학을 탄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돌아서 갖고 그런 동학 또 민중 세력들 동학 쪽에서 친일파가 된 그 일진회 쪽 빼놓고 그러니까 진보의 일진회 이거 빼놓고
다른 이제 이 동학의 계열들하고 이 이항로 계열의 유학자들하고 지배계층 이 사람들이 이제 합하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일부 이영이라든가 이상용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죠. 예, 안희재 씨라든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모이냐면은 3.1혁명에서 모이는 거예요. 결국 다 3.1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때 천도교가 중심이 되고 천도교, 불교, 기독교의 한파. 기독교도 주로 이제 감리교 쪽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상동교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온 거고, 파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는 거의 다 당시에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제 로마 교황청의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친일이나 마찬가지죠. 방관했으니까 천주교는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유학 쪽은 또 대개 유학의 그 반일에 항일에 참여했던 유학자들은 당시 이 유의석 따라서 대개 만주로 많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따로 자기들이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세계 종교하고 기타 민중사회에서 흩어오던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동학 때 꺾였던 그 민심이 거의 25년 만에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의 활화사처럼 폭발한 대사건이 된 거고 이때 약 10%가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2천만 중에서 200만이 참여를 했다고 하면서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고 이것이 그때까지 이렇게 기죽어 있고 자책감에 빠져있던 사람들한테 엄청난 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힘이 계속 독립운동에 이제 힘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근대사상 그렇기 때문에 3.1혁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3.1혁명으로 얻어낸 성과 중에서 지금 현재로서 가장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대한민국 건국이죠.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이제 보고 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이제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어린이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3.1혁명 이후에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국내에서는 일시적으로 일본의 통치술이 바뀌는 거죠. 후테레의 일시적으로. 그리고 당시에 또 일본도 대정 치하에 들어오면서 내부 민주주의가 강화될 때였어요. 일본 자체도. 군국주의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종교 자유라든가 또는 언론의 자유라든가 문화적 자유라든가 예술의 자유 같은 게 많이 논의되면서 신문도 만들고 대학도 세우고 전문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을 많이 하고 노동운동도 그때 일어나는 거고 이 천대결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또 문화운동 일어나고 농민운동 일어나고 노동운동 일어나고 청년운동 그리고 여성운동 이런 각계각층의 부문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 운동은 처음에는 이제 주요 과제에서 빠졌었어요. 천대결 청년에서도 빠졌는데 이거를 방정환이 김기정과 함께 계속 주장하는 거죠. 어린이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방정환은 손병희의 사위였기 때문에 천대결 내에서의 위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그래서 개벽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그 힘으로 개벽 안에서 어린이라는 잡지를 내고 하면서 어린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이 어린이 운동과 이 어린이 해방 운동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근대사를 만들어가는 데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류 역사가 해방의 역사로 가는 역성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계속 발전해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결국 인간 해방의 마지막 정점은 어디냐? 그건 어린이 해방이에요. 어린이 해방이 돼야만 인간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시민 해방이 이루어졌잖아요. 시민들의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민 해방을 이루고 보니까 자본가 계급에는 굉장히 유리해졌는데 노동자 계급은 불리해진 거예요. 오히려 창출당하는 거죠. 똑같이 혁명에 참여했지만. 그래서 19세기에 이런 자본가들한테 대한 반대 국부로 계급해방,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계급해방을 주장하게 되는 거고. 근데 계급해방까지 주장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건 남자들의 인간해방이야.
여자들은 여기에 끼지 못했어. 일단 투표권도 없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여성들이 맨 먼저 투표권 투쟁을 하는 거죠. 투표 투쟁을. 정치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해방이 20세기 초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가 주로 시민혁명, 시민해방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19세기는 계급 해방이 전면에 나설 때고 20세가 되면서 여성 해방이 전면에 나오고 여기에 우리는 민족 해방까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과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 여성 해방이 일어나고 나면 그대는 누구예요? 여성보다 더 약자가 어린이죠. 그러니까 그 약자인 어린이 해방까지 해서 세대 평등이 이루어져야 인간 해방의 역사는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1세기는 실제로 어린이 해방 운동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건 제 생각만 아니라 많은 그 세계의 어린이 운동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린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제 대두되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후반에 와서 UN 어린이 권리 현장이 협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폴란드의 야누스 코르시 이제 뒤를 잇는 사람들이 주로 이거를 많이 주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방정하는 어린이 해방이 이런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선언문 내용이에요.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 이건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오히려 요즘 보면은 오히려 윤리적 압박이 굉장히 더 교모하게 아이들을 지금 옥죄고 있죠. 옥죄고 있어요. 다 어른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아이들의 현실의 이 행복이 무시당하고 너희들은 대학 가면은 자유로울 수 있어. 또는 나중에 취직하면은 자유로울 수 있어. 그때 가서 네 꿈을 이룰 수 있어. 해서 결국은 대학이나 또는 정규직 때문에 초중고 아이들은 다 옥새에 지금 올가미에 걸려 있는 거죠. 이건 참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을 빼앗겼다라는 거. 저는 지금 시대에 20세기, 21세기 어른들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면은 어린이들한테, 즉 18세 미만 어린이들한테 어린 시절을 빼앗는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시 어린 시절을 돌려줘야 된다.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경제적 압박으로는 뭐 당연히 지금 어린 국민들한테 배정하는 경제가 몇 프로나 되나요? 아주 단순히 예를 들면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1인당 교육비하고 대학 아이들 1인당 교육비는 약 3대 1이에요.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를 순수 복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노인들은 지금 저부터 들었지만 기초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인수당이 나와요. 지금 이제 아동수당이 된 거는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그것도 수많은 어린이 운동가들이 노력해서 이제 아동수당 뭐 1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엔 어른 통장으로 가는 거 저희가 계속 봤는데 왜 이걸 엄마 통장에 주느냐. 아이들 통장으로 줘서 아이들이 받아서 부모가 그때 쓰더라도 아이한테 받아쓰게 해라.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아동수당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1980년대에 1인당 50만 원씩 줬단 말이에요. 지금 8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그럼 지금 우리 아동수당에 대한 것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리하게 돼 있는지. 일단 나가면은 어린이 문화원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근데 노인들, 여성들, 장애인들 이런 쪽은 쭉 있잖아요. 다. 이게 경제적 압박이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 압박을 하는 거. 어른 영화 만든다고 하면 5억을 줘요. 기본이. 어린이 영화 만든다고 하면 1억도 안 돼. 어른 연극 만든다고 하면 기본이 1억이 넘어요. 어린이 연극은 2,500만 원.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린이 연극이니까 더 어려워요. 하기가. 그럼 돈을 더 줘야죠. 이런 지금 우리 사회 구조의 모든 면을 보면은 다 어린이들은 경제적으로 지금 압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더 생각을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행 다짐을 보면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겠어요. 특히 물건처럼 여기지 말아라. 근데 아직도 우리는 동반 자살 또는 아이가 얼마 전에도 엄마가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이거는 아이들을 자기 물건이고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다 이러는 거죠. 아이는 아이들에 대해 독립된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이런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동반자살이라는 거는 어른들의 자녀 살인을 갖다가 미화시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이호도 선생님은 절대 동반자살 말씀 안 된다. 그거는 자녀 살해라고 해야 된다. 이건 존속살인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이제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라. 왜? 어른이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이다. 뿌리가 싹을 누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방정환 선생님은 한 집의 호주를 아버지나 할아버지 하지 말고 호주를 어린이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호주가. 어린이를 겪고 윽박지르지 말아라. 생활 항상 즐겁게 해달라. 칭찬하며 길러라. 몸을 자주 주의해봐라. 잡지를 읽혀라.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하라. 이게 1924년 5월 1일이에요. 100년 전이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그 어린이 해방에 대한 것들. 근데 그러면 이거 갖고 경우 뭐였냐? 우리가 방정환 하면 어린이날 만든 사람 하지만 이 어린이날은 뒤에서 설명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린이날은 하루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1년에 한 번 어른들한테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어린이 해방의 관점에서 사회적 요구를 하는 집회의 날이에요. 가두 시위 날. 그래서 그때 그런 현수막을 들고 이 사람들은 깃발 행진이라 했어요. 깃발 행진을 계속하면서 선전주를 계속 배포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만세를 불러요. 어린이 만세, 어린이 나라 만세, 행복 만세 이런 만세를 불러요. 3.1 혁명 나고 나서 만세를 못 부르게 하셨는데 그런 어린이 해방 깃발을 빨간 글씨로 그것도 써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깃발을 하니까 일본 경찰이 계속 탄압을 합니다. 그런 탄압을 뚫고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1920년에도 맨 처음 한 거는 진주 소년이에요. 어린이들이 3.1 운동 제안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잡혀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1942년까지도 마지막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소년의 회원들이에요. 이천에서 14명이 11살부터 17살짜리 잡혀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고문받고 그중에 3명이 죽고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근데 이 소년애들이 전국에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는데 사실은 3.1 이때 왜 어른들이 이걸 발견했냐? 3.1 혁명 때문이었어요. 3.1 혁명이 처음에는 어른들이 시작했지만 딱 탑골 공원 가면서부터 소년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3.1 운동이 이렇게 줄어들어갈 때 3월 말쯤에는 이제 워낙 탄압이 심하니까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걸 깨고 나온 게 어린이들이에요. 그때 보통학교 아이들. 그때가 졸업식이 3월 마지막 주였어요. 졸업식장에 간 아이들이 졸업식 송사하다 말고 거기서 송사를 던져버리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게 인천, 수원, 전주, 원산 곳곳에서 그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소년 초등학교가 지금 말하면 보통학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죠. 물론 나이는 좀 많았어요. 한 14, 15세 될 아이들이죠. 중학생 아이들. 이 아이들이 나오면서 3.1 운동이 다시 불붙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학교 문 닫으니까 지방에 간 아이들 유관순처럼 그러면서 하니까 이걸 본 어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리고 어린이가 정말 어린이들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우리 조선의 희망이구나. 그러니까 높이 받들어야 된다. 라고 이제 이걸 발견하신 분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방정환이 거기에 중심을 나갖고 지도자를 하는 거고요. 이때 이미 23년 5월 1일에 20만 장의 어린이 해방 선전문을 뿌립니다. 26년에는 100만 장을 뿌려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가두 세일을 가피를 해보신 분들, 경험 있는 분들 10만 장 돌리는 거 엄청난 조직력이에요. 당시 100만 장을 배포했다고 하면은 그 조직력이라는 거는 상당했던 겁니다. 25년에 30만이 참여했다 그래요. 전국에서. 25년에. 그럼 26년에 100만 장, 25년에 43만 장인데 26년에 100만 장일 때는 몇 명을 회장했을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워낙 탄압이 심해져 갖고 줄어들긴 했어요.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죠. 이때 소년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연수를 하고 각 종교단체들이 다
소년회 만들고 지역단체들 만들고 어린이집가 월간인데 10만 부가 나갔다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때 만든 노래들이 설날, 반달, 고향의 봄, 봄편지, 오빠 생각 등등 우리가 주로 그 이후 100년 동안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이거는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본 창가나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노래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래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그 노래들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정서가 얼마나 삭막했겠는가라고 되지만 또 하나에는 독립군들이 즐겨 부른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독립군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물론 군가니까 압록강 행진곡이라든가 뭐 나가 앞으로 나가 그런 것도 있지만 군가니까 가장 많이 불렀던 게 고향의 봄이나 반달들이에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1930년대 이후의 독립군들은 주로 소년의 출신들이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 배운 노래니까 가서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불렀다라는 거죠. 한 28년은 50만이 참여했다래요. 전국 단위로. 그래서 이런 거를 뚫고 나가니까 37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제가 강제 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제가 어용 친일 단체를 만들어요. 건화단으로 다 포함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단체도 있었지만 그걸 거부하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 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군사훈련 하든가 체력 단련 하든가 또는 정보 전달 연습 이런 걸 합니다. 스스로. 여기에 대한 동화책들이 몇 권 나와 있어요. 그 만주에서 했던 이야기 또는 국내에서 했던 밀양의 의열단원들 김원봉과 윤세주로 이어지는 의열단들이 왜 밀양 중심이 됐는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밀양에만 소년단이 약 30대 저희가 밝혀진 것만 30단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밀양은 소년에도 약간 갈래가 있는데 정확히 거기는 소년단 해서 군사 조직으로 준군사 조직으로 이 사람들은 해서 뭐 밀양 소년단 1대 26호 뭐 29대 3호 이런 식으로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개 거기서 활동을 하던 아이들이 윤세주나 이걸 통해서 김원봉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연락을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만주 쪽으로 독립군으로 30년대 특히 20년대도 많이 갔지만 30년대 국내에서 가는 독립군들은 대개 이런 기회를 거쳤다고 이제 저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42년에 독수리 소년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독수리 소년단 마지막 분이 백운호 씨인데 그분이 바로 이번에 3월 5일 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참 저희가 가봤는데 저하고 한 우리 어린이 운동한 사람 몇 명만 오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독립지사 그 날인데도 이렇게 어린이 운동은 많이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린이가 우리가 천대 받기 때문에 어린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별로 사회에서 이렇게 발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여기는 이제 그동안의 관계가 쭉 이렇게 이런 관계들 소년 운동회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고 하는 내용들을 쭉 쓴 겁니다. 쭉 써서 나중에 저희가 5월 9일 6일이 지나면은 제가 강정미 선생님한테 이걸 좀 정리한 거를 다시 좀 소진 본 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우리 어린이에 대한 생각들은 퇴보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이 말이 어린이 1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거는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이라는 말이 지금 어린 사람 더하기 2 젊은 사람 더하기 2하면 젊은이 늙은 사람 더하기 2하면 늙은이 그래서 2라는 건 우리말에서는 존칭어예요. 높임말. 그래서 방정환은 인생을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늙은 시절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다 평등하다는 의미로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라고 했던 거예요. 세대가 세대 평등을 위해서. 그리고 세대가 평등해야 평화롭다라는 거죠. 어린이 권리가 인정받는 나라가
노동자들 권리가 인정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세대에서 가장 약자인 어린이들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얘기할 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처럼 어린이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때가 어딨냐. 어른들이 다 아이들이어서 쩔쩔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어른들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자기하고 동등한 인격자라고 보고 대하나요 지금? 아니에요.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이니까 애완용처럼 이뻐하는 거죠. 딱 교문방 문방 나가면은 다른 어른들은 어때요? 하나의 대상밖에 안 돼. 그냥 경제적 대상. 그래서 집에서는 단순히 소유물로서 그리고 재산 가치로서 무슨 재산 가치? 다음에 어른이 돼서 좋은 그 직장 가지고 수입을 많이 얻기를 바라는 닭이 알을 낳으면은 그죠? 알을 많이 낳게 하는 닭이 되기를 바라는 그밖에 더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잘 키우는 게 닭이 나중에 알 잘 낳게 해서 좋은 먹이 주는 거나 비우고 주죠? 살 잘 찌워서 비싸게 팔아먹을 돼지나 소돼지 키우는 거나 뭐가 달라요 지금?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 태도나 생각이.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아이들이 지금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늙은이라는 말은 일단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폄하됐죠. 뭐 나중에 이걸 노인이라고 바꾸더니 한자말로 요즘은 시니어라고 바꾼대요 또. 그러면 시니어면은 더 높은 사람 저기 대우하는 거고 늙은이라고 하면 대우 안 하는 건가요? 어린이도 좀 그렇게 됐어요. 어린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920년대는 18세 미만을 다 어린이였어요. 소년, 소녀들. 그랬는데 이 어린이 해방이 3.1 혁명이 어린이 해방이죠. 우리에게 또 하나의 혁명. 60만세 운동이 어린이 만세 운동이에요. 조초로나 소년단들이 움직였던 거 이때. 광주 학생의견 이것도 어린이죠. 18세 미만에. 4.19는 어떤가요? 4.19도 18세 미만 아이들 혁명이에요.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박정희 집권은 가장 두려웠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린이를 어디로 묶냐면은 일단 초등학교는 묶었어요. 어린이는 초등학교용. 그 다음에 이게 더 가면서 모든 어린이들의 자치권이라든가 초중학생의 자치권을 서서히 빼앗은 거고 어린이를 점점 더 유치한 말로 이제 내렸죠. 그러다가 지금은 유치원 이하를 어린이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적인 법률 용어에 보면은 어린이란 말은 지금 어린이집에서만 나와요. 저는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아주 지금 잘못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다. 이런 말에서만 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어린이를 중국어로 번역하려면요. 아동밖에 없어요. 아동이라는 건 기본으로 아직 뿔도 안 난 어린 짐승입니다. 아동이라는 말은 어린 짐승이에요. 근데 아동으로 바꿔야 돼. 영어로 바꾸려면 뭐로 바꿔요? 키즈나 주니어나 차일드는 밖에 없어요. 거기서 어린 사람을 높임으로 붙이는 말은 세계 어느 나라 언어에도 지금까지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언어학자들 얘기로는 뭐 저는 세계 언어를 잘 몰라서 모르지만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언어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시 살려야 되고 그 의미를 다시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제정은 3.1 혁명으로부터 역사 물꼬를 튼 성과 중에서 아주 중요한 3대 성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좀 더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셋째로 어린이 해방선언은 우리나라는 물론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다. 인류에서 어린이 해방선언은 엄밀한 권리선언이라고 좀 좁혀 말해도 인권과 권리보다는 해방이 더 포괄적이죠. 더 본질적이고 거기서 조금 내려서 권리선언을 하더라도 1924년 제네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1년 늦어요. 유엔도, 국제연맹도.
그리고 어린이 인권선언 만든 거는 1959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89년에 권리선언 만들었는데 이게 되게 보호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호라는 말은 뭔가 아이들을 어리고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그러면 보호라는 말은 뭐냐? 이거는 기본이야.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약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기본이에요. 해방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주는 게 해방이죠. 자유와 평등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어린이 해방 선언은 세계에서 최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러시아 쪽도 계속 이제 아는 분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서방 세계는 일단 없는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러시아 쪽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해방이라는 이런 관점에서의 그 선언은. 그래서 세계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0년이 내년이 100주년이니까 내년에 이걸 세계화 시키자라고 해서 제가 100개국 이게 참여하는 어린이와 평화 그리고 세계는 한 집. 그래서 어린이와 평화라는 주제로다가 약 600개 주제의 세계 정책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포럼을. 그래서 전 세계의 어린이의 이 문제를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쪽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21세기에는 어린이 해방에 대한 걸 좀 더 세계가 공유하자. 넷째는 이제 이것이 독립된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그런 어린이 권리 선언에 확장시키는 디딤돌이 된다. 이걸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방정하는 어떤 이런 필수 요건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해야 될 일. 첫째, 어린이 청소년한테 높은 말을 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촛불연대 해가지고 저희가 어린이 그 선거권 하향 운동했잖아요. 어린이 선거권이 1919년에는 21세였어요. 그때 선거권이요. 임시원 벌써 21세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방 때도 재헌 때도 21세로 오다가 20세로 온 게 이제 한 60년대 넘어서죠. 그때가. 그리고 19세로 온 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온 거고 맞아 19세가 이제 2000년대 맞아 19세로 나왔던 거죠. 그리고 20년 만에 18세가 됐는데 이때 그 국회 앞에서 이 청소년들이 계속 농성을 했어요. 농성을 할 때 거기다 써붙인 게 뭐였냐면 10가지 그 주의사항 참석하는 이 응원하러 온 어른들한테 드리는 걸 반말하지 말라는 거 같이 높임말 써주세요. 똑같이 였어요. 첫 번째가. 왜냐면 오는 사람마다 다 아유 학생들이 뭐 이렇게 자꾸 막 발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아예 10개 항을 거다 써놓은 겁니다. 절대로 와서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합시다. 대등한 관점에서. 근데 이렇게 진보전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보면은 저는 한번 놀랐던 게 이제 그 촛불 혁명 했을 때 그거 끝나고 어린이 문화의 나눔 모임에서 그때 청소년들 중에서 나왔던 청소년들은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에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자는 말 하지 말래요. 어른들만 잘하라는 거야. 우리 세상은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떤 세상 만들어서 우리한테 물려주자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세상 우리가 만들 테니까 지금 어른들은 지금의 어른들 세상만 잘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부끄러웠어요. 예.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권리 교육을 심지어 유엔 어린이 권리 협약도 어른을 위한 교육 여러분 보셨어요? 책이 지금 3, 40장이 남았는데 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 책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어린이 청소년 권리를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가르쳐야 되나요? 이건 어른들한테 가르쳐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들한테만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른들한테 가르치는 세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 살리고 확장시키자.
예, 그리고 법으로 지금 우리는 아동은 18세 이하,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뭐 24세를 청소년을 해야 되나요? 예, 20살 넘으면 아닐 것 같아. 또 뭐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뭐 또 19세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그냥 혼합돼 있어요. 막 혼재돼 있어. 그래서 이거 법으로 좀 법을 정리해야 돼. 우리는요. 법으로 연령 갭이 나오고 소년법 다르고 민법 다르고 다 달라요. 지금 이거는 뭐 제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하는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 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귀담아 안 들어요. 제가 어른 운동하는 걸로 가서 하면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정환 정신을 개정 발전시켜야 된다. 예, 지금 우리가 방정환이라는 그 인물,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정환과 어린이날 100주년 그리고 내년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요즘 관심을 많이 쏟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린이날 100주년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한 100군데 이상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20일쯤이면은 전체 지도가 나올 겁니다. 전체 지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좀 올리면은 우리 뭐 김영택 이사장님이나 강정민 선장님이나 또 우리 회원들 각각 자기 가까이 왜냐면 전국에서 동시에 하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또는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재현 행사를 해서 5월 1일 날은 11시에 세종문화회관 방정환 생가 자리에 거기가 거기서부터 최대한 많이 모여서 시가 행진을 깃발 행진할 겁니다. 깃발 행진해서 어린이 해방 선언문 다시 낭독하고 배포하면서 종로 쪽을 쭉 행진할 그런 생각이고 여기에 어린이 대표단 100명을 맨 앞에 세울 거고요. 그 다음에 뒤를 어른들이 따라가면서 다짐을 할 그런 제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님. 자, 이거는 이제 네네. 공유를 좀 충격이죠. 지금 우리는 어른 중심의 공부만 하다가 어린이 세계를 좀 특별히 공유를 말씀을 어떻게 해주셔서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점 저희 공유 어떻게 내리죠? 또 안 여기 있구나. 중지. 네, 됐습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어때요? 우리 오늘 강의하신 우리 이주영 이사님 그 유치원이라는 이름도 좀 같이 고치면 어떨까요? 아까 네. 말씀 잠깐 나왔었는데 유치원이라는 이름 우리 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53년이 걸렸는데 유치원은 아직도 이름 그대로 유치하다는 뜻의 유치원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원이나 마찬가지죠. 동물원, 식물원, 예. 유치원. 네. 뭘 완전 다르지. 어린이날 행사 때 그 유치원이라는 이름 바꾸기도 함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요즘에는 그 유아학교라고 해서 유치원이란 말을 안 쓰는 방향으로 늘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런 그러면 빨리 없애야 돼요. 이름은 그래도 유치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법률적 용어는 아직 그렇게 돼 있죠. 예. 어떻게 이런 운동 이빈파 선생님 이런 운동 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먹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서 원래 한 놈만 패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유치원이란 말을 언제부터 썼나요?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 때 이미 썼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바꿔야 되고
한국이라는 이름도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야 되고 유치원도 이름이 바뀌어야 되고 바꿔야 될 게 많죠. 일제시대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네, 전 아직 둘째가 아직 어리거든요. 첫째도 어리지만 둘째는 아직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어린데 오늘 이주영 선생님 강의 듣고 되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찬 엄마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안에서도 이제 아동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들어가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우리 단체에서도 아동이란 말 대신 어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도록 단체에서 좀 건의를 하고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아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진 않았나 반성 많이 했고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격을 존중하는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교육도 아예 그래요. 교육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개발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주고 지식을 주입하는 걸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부터가 좀 반성해야 되고 특히 어린이 교육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오늘 같은 강의를 꼭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네. 예.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나 이호도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거 하나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배울 수 없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세요. 참 저는 그게 처음에 제가 77년도 초등교 교사가 나서 이호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듣다가 그 말이 가장 어려웠어요. 도대체 아이들한테 배운다는 게 무슨 의미지? 이게 뭐지? 근데 그게 거의 교직 생활 한 10년 하니까 그때서 이제 그게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배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한테 배울 수 없는 사람은 교사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중간중간 글이나 책에. 그러다가 방선생님 책을 보니까 방선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어린이가 선생입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역사를 뒤로 돌아보면은 어른이 선생이라는 거야. 뒤로 보면은. 근데 역사는 앞으로 나가는 거다. 근데 앞으로 가는 거면 어린이가 가장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10년, 10살짜리는 역사에 10년 앞에 있는 거고 20살 먹은 사람은 역사에 20년 앞에 있는 거고 50살 먹은 사람은 역사에 50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앞으로 나가려면은 어린이를 선생으로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네, 물론 그게 쉽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걸 방정환 선생님이 그렇게 제가 아마 여러분들 그 어린이 찬미라는 걸 보시면은 참 놀라워요. 왜 놀라운 생각이에요. 네, 다른 분들. 저는 되게 놀랍기도 하고요. 또 혼란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개념으로 주로 들어와 있고 어린이 하면 진짜 어린 아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에다가 어린 사람에다가 높임말 이 하면은 이제 이게 어린 사람을 높인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린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어린이라고 할까요? 방정환 선 그때 20년대는 뭐라 그랬냐면은 네. 18세까지를 말했어요. 그 18세 주로 이제 그때까지 말했고 지금도 이제 일단 법으로는 18세까지죠. 아동법으로는.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청소년을 포함해서 어린이로 들어가는데 유엔에서는 아동의 개념이 이렇게 이제 유엔에는 아동이라는 말이 아니죠. 거긴 차일드라. 그렇죠. 영어로는 그래서 그 범위가 나이의 범위가 넓잖아요.
다 18세 미만으로 좀 보고 있죠. 되게 거기서 한 거는. 그런가요? 네. 네. 세계적으로. 그래서 네. 이 어린이란 말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적어돼서 제가 어린이란 말을 쓰다고 80년대부터 계속 주장해서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초등학교라는 말 빼고 그냥 아예 그것도 뭐 어린이 학교라고 어린이 배움터 뭐 이렇게 하자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타협을 한 게 뭐냐, 어린이 청소년 말을 쓰자 그러면 차라리,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하고 18세까지만 우리는 보자.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린이 청소년,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또는 어린이 청소년 뭐 이런 게, 어린이 청소년 뭐 연대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이게 좀 확산되면은 우리가 법률 용어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 특히 연령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령대가 아동은 18세 뭐 야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돼 있으니까 정책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와요. 예. 그래서 또 뭐 유한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정리하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생각이나 의식이 일반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고민을 먼저, 그러니까 진보 세력인 거죠, 말하자면. 그 세력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서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방식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에요. 항상 지금 이주원 선생님 뵈면서 늘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깝깝한 게 왜 선생님 혼자 이거를 끌어안고 가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청소년들하고 그 국회 앞에서 이제 노송농성하고 그랬을 때도 이주영 선생님만 앞장서서 와보셨어요 그때? 네. 아니 그때 평학 이름으로 계속 참여를 했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깝깝한 거가 이게 다양하게 이게 사회 의제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싸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놈만 패면 뭔가 되더라라는 것들이 경험치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서, 그때도 충분히 우리 청소년들 운동에 같이 이게 사회 의제화되고 사회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력들이 분명히 있어 보였는데 끝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깝깝한 건데, 선생님 말씀 무지하게 반성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뭐 아까 홍정인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동의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그런 잔재가 이 사회 의제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어서 저 역시 굉장히 갑갑합니다. 근데 저 헌법에도 34조에 보면은 어린이, 노약자, 여성,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 정도로, 약자로 보호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법률도 좀 그렇게 되어 있죠. 아직 우리 인류가 아직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특히 우리나라는. 늘 그렇게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어른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동일한 존재, 우리 또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라는 말을 늘 다 나오거든요. 헌법 10조에서부터 39조 안에 있는 모든 국민은 이 어린이까지도 동등한 인격체로 취급하도록, 세계인권선언 1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는 기본인 거죠. 그거는 뭐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린이 보호한다는 말하고 어린이 해방한다는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건데 좀 답답하죠. 갇힌 느낌이에요. 그래요. 어린이 해방은 어떤 어린이 해방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방인가 이런 생각이 난다고 일단은 기분이 좋대요. 자유롭고. 근데 사실은 해방이라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오염돼 있었죠, 그죠? 우리가 8.15 해방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해방하면 마치 뭐 좌빨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방정환 운동을 이제 하면서 방정환 이걸 하면서 2000년대까지도 방정환 운동은 어린이 해방 운동이라는 말을 못했어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방정환 어린이 운동은 어린이 문화 운동이다. 운동에는 이제 어린이 보호 운동, 복지 운동, 어린이 교육 운동, 어린이 문화 운동, 문화 예술 운동, 어린이 인권 운동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은 어린이 문화 운동에 따라서 제 책 이름도 문화 운동사로 썼던 게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1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이제는 해방이라는 말을 방정환 선생님이 원래 했던 이 말을 사회에 내보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2017년에 처음 어린이 해방 그날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책을 제가 잘 아는 출판사에서 이제 원고 갖다 주고 내라 했더니 편집부에서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어린이 해방이라고 하면 이거 누가 사냐고 이 책 안 본다고 내용. 그래서 내가 제목을 바꾸자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어린이 해방이라는 말을 공식적인 출판물에 나는 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 해방 그날로 가는 첫걸음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작년에 방정환과 어린이 해방 선언 이야기라고 해서 또 써서 책을 이제 냈어요. 냈는데 그것도 천도교 쪽 출판사에서 내기로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다 원고를 다 해놓고는 나중에 또 사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목을 바꾸자고. 방정환과 어린이 해방 선언하니까 뭔가 너무 센 것 같대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건 바꾸면 안 된다. 그랬더니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도로 달라냈어요. 그러면 나는 제목에다가 방정환 선생님이 했던 어린이 해방 선언이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목 붙여 안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차라리 딴 데가 내겠다고. 그래서 달라냈더니 그럼 그냥 내겠다고 그래서 냈어요. 냈는데 그래도 어떤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반응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 책이 나오자마자 작년 7월에 나왔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그 책을 읽고 바로 어린이날 100년 어린이날 그 전시회를 계획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4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3달 동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어린이 처음 하는 겁니다. 어린이 전시 행사를 처음 하고 EBS에서 그 책 읽고 어린이 권리에 대한 해방선언에 대한 거를 처음에 3부작으로 한다 했는데 찍었는데 지금 5부작으로 할 거랍니다. 5부작으로 해서 이제 발표한다고. 그리고 일단 문화체육부에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쪽은 어린이날 100회 어린이에요. 근데 문화체육부 쪽은 어린이날 100주년으로 다 바꿔졌어요. 그래서 정부가 두 가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100주년 사업을 하는 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약 한 30개 단체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고 전체 전국적으로 100군데 이상에서 이 행사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은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그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윈드 코리아 오케스트라라고 100명 이상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해서 이 동요를 오케스트라로 하면서 남북의 평화 그리고 동북의 어린이 평화를 기원하는 그 행사를 어린이날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오셔서 그렇게 봐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그냥 좀 놓친다 생각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선생님 그게 그 조선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마치 어디서요? 우리 그 조선에서 네. 조선에서 사용하는 단어라서 우리가 쓰는 걸 껄끄러워하는 게 아닐까? 마치 그 해방이라는 말이요? 동물을
동무라고 하지 않고 네. 친구라고 하듯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동도 북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써야 하고 이런 거요. 근로라고 하죠. 그 그럼 질문이 해방이라는 있어요. 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금결은 안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해방이라는 말이 아무래도 그쪽에서 많이 쓰니까 그런 네. 거죠. 원래 해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그런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런 용어를 쓰면 완전히 그 아까 이지 선생님 말씀하는 것처럼 좌빨로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용어가 그런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지용 선생님. 그 어린이 재단이 있잖아요. 네. 그 어린이 재단에서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 갖고 있죠. 당연히. 어린이 재단은 알잖아요. 그 누가 만든 건지도. 그렇죠. 그럼 어린이 재단 월드 비전이 오히려 더 세이브 차일드는 이쪽이 더 의식이 강하죠. 이런 거에는. 그쪽은 원래 세이브 차일드란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시작할 때부터 어린이 권리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라서 그 영향은 좀 있는데 이분들도 이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국내의 이 어린이 운동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방정환과 이 국내 어린이 운동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실 그냥 방정환 하면 어린이를 만든 사람. 어린이날 아이들하고 하루 과자 사주고 음식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노는 날. 어린이한테 어른들이 그냥 한번 서비스 해주는 날.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럼 공식적으로 이 유니세프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1호 아동 친화 도시라는 거를 성북구가 만들어지게끔 했던 그런 경험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유니세프에 다시 제안을 해서 어린이 친화 도시로 바꾸게끔 용어를 쓰게끔 하는 운동도 필요할 것 같고 어린이 재단을 폭파시키는 그런 그 운동도 같이 병행해 줘야 사실상 뭔가 이게 파괴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어지지 않고서는 사회 의제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만큼의 힘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이제 그거는 천천히 되겠죠. 저 계속하면 그건 뭐. 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 가는데 선생님들 더 궁금한 점이나 말씀하실 점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네,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공동육아 단체, 공동육아하는 그 곳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러니까는 공동육아. 그러니까 네, 이런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좀 더 자발적으로 좀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좀 더 개방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이런 곳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공동 육아를 하고 성미산도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에도 꿈틀 자유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이 공교육이 아니라 이런 자신들이 좀 더 많은 비용을 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런 이제 운동들이 있어요. 대안학교처럼. 근데 여기에서 쓰는 그 문화가 뭐가 있냐면 서로 반말하는 거거든요.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이거 반대인 거죠. 오히려 초점은 아이가 어른을 대할 때,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를 대할 때 반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이가 어른을 대할 때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별칭을 부르고 놀다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라면 놀다 뭐 이거 해 하고 이제 5살 아이가 어른한테 선생님한테 이렇게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동등한 관계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 높은 말을 하지 않고 그 문화가 참
굉장히 놀이처럼 하면 굉장히 그 놀이 속에서의 그 순수성을 가져가지만 저는 그 문화가 되게 낯설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발주해 주신 것에서 어린이에게 높은 말을 써야 된다. 쓰는 운동을 하자. 이런 이제 게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과 되게 이제 반대 측면에서 어린이를 좀 더 어린이답게 어린이 존재로서 인정하는 그런 문화적인 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거에서 어떻게 지금 제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부모로서 공동적 하시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아는 이제 대한교육기관에서 그런 운동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서로 존중어를 같이 쓰든지, 그럼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유아교육기관의 그 문화는 서로 그냥 편하게, 동등하게, 편하게 말하자라는 그런 거죠. 서로 반말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우리는 평등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저희 아이 학교에서는 서로 존중어를 쓰거든요. 선생님도 누구님, 제이님 이렇게 부르고, 아이도 친구들 부를 때도 친구 이름 뒤에 님 이렇게 서로 다 모두가 존중어를 쓰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공동육아 처음 발기인이고 92년도 할 때 지금도 이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제 언어 때문에 그때 논의를 많이 했어요. 저희들 내부에서 했는데 다 같이 말의 평등화를 이야기했죠. 말을 평등하고 이 상대방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말을 다 같이 낮추든가 다 같이 높이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럼 방정환 선생님 시대에 말을 다 낮추자고 했으면은 가능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말을 다 높이는 걸로 간 거예요. 다 높임으로써 서로 대등한 인격자로서 대우를 하자. 그랬는데 90년대에는 이미 서구 유럽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 높임말 안 쓰고 낮춘말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은 다 똑같이 말을 서로 넣자 그냥 아이들이 어른한테 놓게 하고 하자. 그래서 평등한 관계로만 가면 되는 거다. 높임말을 쓰던 서로 낮춤말을 쓰던 똑같이 하는 거. 이제 그래서 했고 그때 이제 그럼 아이들이 높임말을 쓰는 게 쉬울까? 낮춤말을 서로 쓰는 게 쉬울까? 어느 분이 어떤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낮춤말은 자연 그대로의 서로 대등한 관계 낮춤말이에요. 낮춤말이 원래 아니지. 그냥 똑같이 평등한 말인 거죠. 그거는 우리 개념에서만 좀 낮춤말인 거지. 평등한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훨씬 쉬워요. 표현하기가. 그런데 높임말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서 사회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더 어린아이들이 특히 그때 공동육아 처음 한 게 연령대가 한 2, 3세 막 4, 5세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가.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말을 서로 그냥 자연에 나오게 서로 같이 높임말을 써서 한 단계 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합의를 서로 했던 거죠. 저희들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 말의 민주화 이호도 선생님이 말의 민주화가 돼야만 민주사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말의 민주화가 되면 되겠다. 이래서 말을 아까 얘기한 대로 높임말을 쓰면 다 높임말을 쓰고 낮춤말을 쓰면 다 낮춤말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런 게 혼용되고 있어요. 지금 방정한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부터 다 높임말을 써요. 거기는 공동육아 쪽에서는 다 그냥 만말을 서로 그걸 뭐라죠? 마주보는 말이죠. 마주보는 말. 마주하는 말. 마주하는 말이라고 하죠. 낮춤말이라기보단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라고 기본권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서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온 나라가 차별공화국이 돼 있어요.
예, 어때요? 더 말씀하실 분? 제가 예, 마지막으로 한 예, 말씀. 말씀하십시오. 네. 아이고.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요. 어린이라는 그런 용어가 정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용어 사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의식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라는 그런 그 말인데, 어린이를 좀 낮추고 미숙하다는 표현으로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좀 보면, 뭐를 못한다라는 것에 뒤에 리니를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주식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주린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미숙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에 리니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어린이를 좀 그런 미숙함의 존재로 보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이제 용어를 쓰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고쳐나가는 그러한 운동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의 민주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동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백종원이가 요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어린이를 완전히 폄훼시킨 그런 사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게시판 이런 데다가 막 욕을 써서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시민의식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은 조금 시간이 남으면 지난번에 우리한테 질문을 하신 수정자본주의하고 몇 가지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마치면 할까 했는데 그게 좀 어렵네요. 그리고 최재숙 선생님이가 올려주신 거 있죠, 자료. 최재숙 선생님 맞죠? 네. 그 자료 이야기는 선생님이 조금 그 자료를 올려주셔서 그 자료를 대체해도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어떻게 좀 잠깐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올린 거는 자료? 자료. 제가 올린 거는 이제 나라 이름 그거죠. 네, 고종실록에 문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 고종실록에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이제 연호를 바꾸고 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제정할까? 라고 이제 대신들하고 나눈 이야기 속에서 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거기에 적어놓은 거라서, 그거를 읽으면 왜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명칭을 제정하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이라는 뜻이 많은 지난 변환에 사만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제가 아니요, 거기에 한이 연구하기는 했는데 원래 그 전에 조선이라는 것도 한이라는 것, 아주 위로 올라가도 우리 민족을 아주 한이라는 뜻으로 불리었던 거라서 거기다가 그렇죠. 사만에다가 고정시키는 건 아니라는 것이 여러 군데 문헌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도 이제 다른 나라의 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낼 때 우리의 이름을 한으로 적어서 표기하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그냥 한은 우리 민족을 그냥 한이라고 썼던 거를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이라 하든지 대한민국이라, 공화주의 민국이라 하든지 제국의 반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한국이라 하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한국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거든요.
근데 그건 좀 고쳐야 될 이야기인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한국이라 하고 남쪽은 남한이라 하고 북쪽은 북한이라 이런 식으로 불러서 나라 이름 바로 부르기 운동이라도 조선과 대한민국 하든지 뭘 이렇게 바꿔야 되지. 한국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최남선이 처음 그런 말을 꺼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선생님. 예, 한국이라는 말은 최남선이 맨 처음에 꺼낸 건 아니고요. 이미 1900년도 초에도 쓰기 시작하죠. 한국이라는 말은요. 한국콘이라든가 이준의 한국콘이 1906년에 나왔을걸요, 아마? 한국콘이? 1900? 예, 1906년. 그 연도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최남선이 주장했는 거 보면은 제일 먼저 한국을 약자로서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이라 대한제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했다 이랬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대한제국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부르게 됐고요.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것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임시헌장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9월 11일 날 임시헌법에도 대한민국이라 그랬고 1948년 7월 17일에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 어디에 봐도 한국이라는 표현은 아무데도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요. 법으로 한국이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 아니라 예. 한국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냐서 최남선이 맨 처음에 썼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1906년에 그 이준 열사가 이준이 쓴 글이 한국혼이라는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그래서 이준은 한국이라는 말을 썼고 그때 한국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또 한쪽은 안중근은 대한이라 했어요. 거기는. 그렇죠. 대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중근은 대한국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애국가도 대한민국이라고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국가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가는 이제 안창호나 이제 이쪽은 대한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 사람들은. 예. 네. 그래서 한국이라는 말이 어쨌든 뭐 1900년 전후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미지가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은 만주 쪽에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조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고려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때 어째서 한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미 1900년부터 쓰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근거가 없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대한이라는 이름 붙인 거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고 붙이면서 그게 처음 시작이잖아요. 대한제국이 민국이 되면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게 헌법 그 상해 임시정부 헌장 아니 일반적으로 한국이라는 말을 썼다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데 신기한 게 뭐라 그랬냐면은 고려인, 조선인, 한국인 거기서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 쓰는 게. 글쎄. 가만히 있어. 이제 선생님 누가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죠. 또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 그 한국이라는 이제 뭐 국호 내지는 호칭에 대해서 뭐 찾아보고 한 건 아닌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박은식 선생이 쓰신 역사서 중에 한국 통사라고 있죠. 네. 한국 통사. 그 1915년에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건 그런데 최남선이 썼는 거는 그 연도가 가만히 있어 보죠. 내가 기억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때 최남선이가 한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 약자로 부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처음 시작했는 걸로 제가 찾은 문헌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최재숙 선생님이 올려주신 그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그걸 참고를 해서 하고요.
그 수정자본주의하고 뭐더라? 또 하나 방어민주주의, 네, 방어적 방어민주주의 민주주의, 그거는 그다음에 간단하게 네.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우리 헌법 시간에 하기는 적절치 않고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좀 간단하게 시작하거나 시작할 때나 마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저번에 어쨌든 몇 분이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루었기 때문에요. 예. 이 수정자본주의나 민주공화국 정치체제나 사회체제에 대한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전문가분에게 한번 강의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꾸 주제가 밀려나가니까요. 예.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방정환 선생님, 그다음에 어린이라는 호칭인데 지금 버젓하게 행정에서도 아동 친화도시라고 하는 그 말을 버젓하게 시의원들 뭐 행정들이 아동 친화도시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쓰지 말아야 되고 바르게 올바르게 써야 되는 것들 또 그 안에 의미도 오늘 좀 이야기 나누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4월 12일 이전에 생각했던 아동이라는 말들, 뭐 유치원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좀 다르게 좀 의미하면서 쓸 수 있는 조금 더 배운 사람들이 된 것 같고요. 특히 방정환 선생님 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날 만드신 분 정도인데 이분이 독립운동과 함께 왜 어린이날을 만드셨고 했던 의미들을 조금 더 공부를 저희가 나름도 해보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좀 많은 분들이 짧게라도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자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얼굴을 좀 보이고 가시면 아무래도 이 시간이 더 소중하고 오고 싶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 배워서 남주자죠. 오늘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 좀 지인들하고 좀 나눠주시고 어린이의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주영 이사님 오늘 강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네네. 선생님. 네네. 잠시 끝나기 전에 저 구경이 상하이의 선생님. 구경인데요. 네. 네네. 이수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다가 만 것 같은데 네네. 안주 쪽에서 우리를 부르기를 고려인과 조선인과 한국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거를 좀 마저 듣고 싶은데 짧게라도 가능하실까요? 네. 네네네. 이주영 이사님 가능하실까요? 의미. 짧게 되면 의미가 뭐니까 규정된 의미가 아니라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려인 하면은 좀 더 약간 좀 좌익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무장투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많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조선인 그러면 이제 그 좀 약간 이제 그때도 그 그러니까 황제 그죠? 왕을 가진 의병들이 주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뭐랄까 신세대라기보다는 조금 더 1세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고려인은 조금 더 앞으로 나오는 거 생각하는 그런 게 있고 한국인 그러면은 좀 친일적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중국인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어느 책에선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는 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거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보였던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만주 쪽은 특히 일본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죠? 또 일본의 이 친위대가 그러니까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잡이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안산이에요. 제가 지역이 안산인데 고려인 마을이라고 따로 있을 정도로 고려인 2세 분들이 와서 사시는데 그분들은 고려인 분들은 거의 항일투쟁을 하신 그 일본의 뭐 징용으로 끌려가거나 이런 역사적 적이기 때문에 거의 그 지금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항일투쟁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고려인.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내용도 저기 고객생님 네. 이 정도 내용에서 다른 문헌이나 혹시 이렇게 좀 네. 찾아주면 최대숙 선생님이나 우리 김동현 선생님이셨나요? 그 잘 올려준 대한민국하고 한국에 대한 올려주신 저희가 드디어 이제 서로 배우고 서로 자료 찾으면 올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서로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시고 저희 공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기 전까지 쭉 좀 계속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반가웠습니다. 또 하실 예.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이학준 선생님 처음 수업 들어오셨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이거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요. 네네. 일제 강점기 때 네네. 독립운동 단체들이 네네. 다 좌파 계열은 조선이라는 칭호를 좀 선호했고 우파 쪽은 한국이란 칭호를 좀 선호했다는 것은 좀 희미하게 기억이 나네요. 네네. 국내에서는 그랬죠. 또. 맞네요. 네, 맞네요. 지금 이주영 선생님께서도 또 그런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짚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말씀. 저도 오늘 보니까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유치라는 말이 뭐 뭔가 좀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이런 것에서 오지만 그 두 번째 있는 치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 벼화변인 걸 보면 이게 벽시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치자가 뭐 벽시라는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농업국가에서 어린이들을 어린 벽시다라고 보면 그게 결코 비하하는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단지 그거를 표면적으로 우리가 쓰는 유치하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기에만 생각이 너무 고정되시는 것도 조금 스스로 불편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희가 그래도 그 어린 아이에서 조금 높임말로 어린이란 말을 조차도 아까 그 선생님 최대숙 선생님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지금 미디어에서 이렇게 폄하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댓글이나 무엇을 통해서라도 좀 그렇지 않도록 좀 실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저희가 아는 바대로 조금 잘못된 것은 그 수정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저희 어린이의 날 5월을 맞이해서 방정환 선생님의 그 1922년도에 그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조금이라도? 네, 그러면 오늘 자 다음번에는 정말 짧게 한 30초 1분이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묻거나 소감을 말하거나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이요. 네. 네, 다음 시간 광고. 다음 시간 광고라기보다는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그 서곤자 선생님께서 그 강원도 초중고 헌법 강의를 좀 많이 하시고 그 헌법교육 강의 이런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헌법교육을 좀 하면 좋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서 다음 강의는 좀 하실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흥미로우실 거예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11일 날 그 상해 임시정부 기념식 103주년 기념식 그 파일이 저한테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제게 메일 보내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죠. 예, 선생님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해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네, 상해 화이팅. 북경도 오셨나요, 베이체? 저희가 라면을 보내드리면 받으실 수는 있나요? 이렇게 택배나 이런 건 받으세요? 못 받아요. 못 받으세요. 아무튼 잘 견디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숙 선생님 뒤에 남으셨나요? 들어가셨나?
가셨구나.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현희 선생님 얼굴 보여주시고 가세요. 빈성철 쌤 오셨구나. 네, 저희도 들어가서 이제 편한 밤 지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모든 회의 종료하겠습니다.